2011년 12월 30일 향년 64세를 일기로 별세한 김금태 의원은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입니다.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 기간을 통틀어 지속적인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늘 서 있었으며 그로 인해 혹독한 탄압과 가혹한 고문을 겪었습니다. 가혹한 고문 트라우마로 인해 치과 진료조차 받을 수 없었으며 정치 활동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망가졌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정치를 시작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국민회의로 합류한 이후 도봉갑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2년엔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고 참여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하기도 했습니다. 반골 기질이 강했던 것인지 국민의 정부부터 자신이 내각의 일원이었던 참여정부까지 꾸준하게 내부에서 쓴소리를 내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엔 권노갑을 비롯한 동교동계와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했던 이른바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사건은 유명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을 가졌지만 살아있는 동안엔 계파를 형성하지도 않았기에 권력욕이 너무 없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김근태 의원 사후 지역구를 이어받은 부인 인재근을 중심으로 민평련이 형성된 것은 그런 점에서 역설적입니다. 김근태 의원의 세계관, 그가 제시한 비전 등을 지금 와서 되짚어보면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믿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온전히 드러내며 정면으로 부딪혀 해야 할 말들을 해왔던 태도는 높이 살만합니다. 6월 8일 국회에서는 김근태 재단이 주최하고 민평련이 후원하는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근태 학교는 김근태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갈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태 정신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근태 의원이 생전에 남긴 권력욕으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말하고 싸워왔던 모습들이 지금 김근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선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계승하겠다는 김근태 정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버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김근태 전 의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김근태 학교가 국회에서 이제 개설됐다고 하길래 네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제 민평연계 이제 사람들이랑 또 이제 몇몇 그 인사들이 이제 강사로 나서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 면면을 보니까 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인트로에서 적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김근태 정신이라는 게 김근태 정신이라 그러면 김근태 의원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김근태 정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서 이제 김근태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강사로 나서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쭈르륵 사진 찍은 거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김근태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뭘 개성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김근태 의원이 이제 앞서 이제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반골 기질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인의 신념,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신념 같은 거랑 별개로 좀 저는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로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이제 기업정책 토론하자 이런 태도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 좀 되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도 그때 이제 크게 뭘 안 그러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고 넘어가셨지. 이게 좀 더 권위주의적인 인물이었으면은 아마 그 난리 났을걸. 옷 벗어라 그랬겠죠. 네 계급장이나 땡이 새끼야 막 그랬을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그 민주주의가 저는 이제 대립이 아니라 경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져야 될 태도가 나만 옳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옳으니까 네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립이 돼버리면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가 되는 거지만은 경쟁이라는 거는 누가 더 옳은지 따져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승리를 했다 해도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니까 네 생각 중에서 필요한 걸 흡수하겠다. 그런 태도가 민주주의에 가깝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김인태 의원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이제 뭐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충분히 높이 살만하지만은 지도자로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니었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분이 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이제 해하셨던 일들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 활동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원한이 제일 깊잖아요. 이거 계급장 그것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네. 사건이고 항상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 말을 들고 나오시죠. 그렇죠. 이 참여정부 때 그 저 열민당 애들이 얼마나 개판이었나를 들면서 이제 많이 네, 예로 네. 들은 이야기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근태 의원이 더 사후에도 네.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제 사실 지금 남아 있는 그렇죠. 네. 그 민평년 그렇죠. 네. 민평년과 인재근 의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그게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크죠, 예, 사실. 네. 사실 그 우리가 지금의 노무현 재단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죠. 네. 사실 노무현 재단에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예? 노무현 재단 자체가 네. 사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노무현 재단이 개판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은 재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와서는 이 김근태 정신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정치인을 활동하던 기간 동안은 특별히 개파를 형성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랬나?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자신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뭔가를 주장하라고 싸워왔던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거는 네. 그 2007년이었나? 그때 이제 대선 네네. 이제 이명박이랑 맞서 싸울 후보를 정할 때 네네. 그때 민평년에서 그때 네. 민평년이 완전히 이름을 딱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자신들의 그룹이 지지 선언을 할 후보를 네. 고르는 작업을 네. 뭐 공개적으로 하긴 했어요. 공개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평년에서는 손학규를 이렇게 밀었던가. 그래서 보면 정봉주가 손학규 그때 그렇죠. 가방 모찌 했었잖아요. 대선 때. 네. 그러다가 이제 네. 이재명이 한번 그렇죠. 네. 투표로 싸우고 네. 정봉주가 그쪽 그때 그렇죠. 네. 네, 김근태 의원 뭐 가방 모찌였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잠깐만. 정봉주 손학규였나? 정봉주는 정동영 아니에요? 정동영이었죠. 정동영은 이재명. 맞다. 정동영이 그래서 이제 후보 되고 나가지고 정봉주가 또 이제 그 정동영 밑으로 가가지고 네. 저격수 역할을 했었구나. 그렇죠. BBK 그때 하고. 맞다. 경선 때는 이제 손학규 네, 쪽. 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근태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좀 재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죠. 지금은 이 개파 정치는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막 좀 음흉하게 말하자면 야합 예. 아니면 야합을 그렇죠. 밀실 정치질을 많이 예. 하는데 김인태 의원은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기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할 말 있으면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센소리하고 들이받고 하는 그런 타입이었단 말이죠. 그 이제 뭐 그 발언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각광을 받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태도 자체는 저는 충분히 높이 살만하다 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게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으로. 네. 그래서 뭐 그 특히 이제 민평년 때문에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들이받았던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김은태 의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뭐 또 그렇게 너무 평가절하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민주화 과정에서 네. 분명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은 확실하니까요. 그렇죠. 큰 역할을 했죠. 네.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김근태 민평년을 빼고 네. 민평년을 아예 제껴두고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 한 분을 네. 한 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는 그분의 역사를 통째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그 인재근 의원이나 민평년이 하는 짓이 노무현 재단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정신을 개성할 생각은 안 하고 있으면서 이름만 팔아먹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런데 또 제법 등치도 되고. 그렇죠. 둘 다. 어쨌든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민주당을 얘기하실 때 네. 노무현과 김대중과 김근태의 민주당이라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3대 세력이거든요. 민주당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만큼 또 그 크게 기여를 하셨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제 남긴 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거기서 이제 이해찬을 언급 안 해서 이해찬이 그렇게 또 인간이 더 삐뚤어졌나? 이해찬은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그 노무현의 민주당 할 때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본인이 해야죠. 하기가 급이 안 되지. 지금 이제 이해찬이 대장 노릇한 것도 어떻게 보면 김경태 의원이 2011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자,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자, 뭐 짤막짤막하게 좀 더 다뤄보죠. 그 이제 민주당이 6월 7일 날 그 이제 반정부 이제 SNS 그 웹자보를 하나를 게시를 했는데 네네. 물가 올랐다고 이제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라면 김밥 1만 원 시대 해가지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 피멍든 민생, 배고픈 청춘 윤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뭐 이런 이제 웹자보를 게시를 했는데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장경태 이 새끼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냉국이 옹호한다고 3,800원짜리 밥으로 뭐 점심을 때운다고 뭐. 그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웹자보를 이렇게 씁니까 이 인간들아.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야. 뭐 하여튼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라면 김밥 10,000원까지는 안 가 아직까지. 10,000원은 안 가죠. 네. 이게 이제 근데 10,000원짜리를 꺼내야죠. 10,000원짜리 한 장을 그쵸, 꺼내서 10,000원짜리 거슬러 받아야죠. 거슬러 받아야죠.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라면 김밥 5,000원으로 딱 떨어지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김밥 제일 싼 김밥이 뭐 보통 저는 이제 1,000원부터 시작해서 쭉 본 것 같은데 대략 그렇죠. 1,000원 하다가 1,500원 하다가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이 처음에는 이제 2,000 단위로 가면 안 된다. 저거 제일 싼 김밥은 그랬었는데 1,000원 하다가 1,500원 하다가 2,000원 하더라고요. 2,000원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3,000원까지 가더라고 제일 싼 김밥이. 네. 그러니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지들은 뭐 3,800원짜리 밥 먹는다고 자랑해놓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참. 또 좀 짜증날라 그래. 그리고 지금 뭐 물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물가 잡는 대책에 대해서는 뭐 내놓은 게 있나? 물가를 잡는 게 아니죠. 민주당의 대책은. 그러니까요. 그냥 그 물가에서 살 수 있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물가 더 오르는데. 그렇죠. 오르지 않더라도 절대 안 내려가죠. 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도 뭐 사실 그 뭐 국제적인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은 코시국 때 돈 푼 것도 약간 영향이 없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이제 또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라면 김밥 정말 10,000원이라 치면 이 10,000원까지 오르는데 민주당이 더 부채질한 바는 없었나 한번 또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는 뭐 그때라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풀었기 때문에 헬리콥터로 뿌렸다 그러니까. 예.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죠. 그러니까 그 2008 금융위기 때 네, 그때 네. 뿌렸던 게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고 그때 수준으로 거의 뭐 풀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네. 모아놨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미국은 네.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처럼 안 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그 대신에 네네.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라던가 이제 여러 다른 지표들을 가지고 물가를 해보면 그 근원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그게 원인이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약 1년에서 2년간 사람들에게 지급된 그 돈 때문에 예,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뭐 굉장히 적었고 사실 그 전에 매해 이어지는 어떤 저성장 기조 때문에 네. 사실 물가가 거의 안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딱 코로나 끝나고 이제 봉쇄가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몰아서 그렇죠. 오르는 감이 있는 거죠. 네. 이때 못 올리면은 앞으로 죽어도 못 올린다 이런 심리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예. 말하자면 뭐 보복 소비처럼 네, 그렇죠. 물가도 이제 뭐 보복 차원에서 확 올라버린 그런 감도 있죠. 예.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이제 척도로 삼는 게 계란값이랑 네네. 계란값이랑 두부값이랑 참치값이거든. 특히 이제 계란이랑 두부는 좀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좀 공장에 수출할 때 거의 시가로 나오는 것 같아. 저희 동네에서 파는 두부가. 그래서
가격이 좀 한 1,5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쑥날쑥했는데 그게 지금 2,000원이 넘어갔거든요. 아, 기준 네네. 가격이 2,000원이 넘어갔거든요. 네. 지금 뭐 참치 가격은 제가 이제 뭐 맨날 푸념하듯이 이제 거의 한 2,600원까지 올라왔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거의 안 올랐어요. 그 계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동이 있을 때, 네, 그렇죠. 그때 조류독감 파동. 조류독감 파동 때는 한번 확 뛰었고, 근데 이제 뭐 두부나 참치 같은 건 진짜로 균일했거든요. 몇 년째.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분명히 물가는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좀 억제되었던 면이 있었던 것도 같긴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네, 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정치 구호로 얘기할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뭐, 안민석이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어저께 또 이상한 소리를 하나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한 아저씨가. 이게 그 무슨, 지금 이제 민주당이 여러모로 그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 영어로밖에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뭐 동력이 없죠. 딱히 전국을 주도할 그렇죠. 동력이. 뭐 앞뒤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사면초가. 네, 사면초가라고 할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탈출 동력을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방출되거나 하면 시민 저항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사회적 중폭동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안민석이. 배지 떼고 나가서 네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아니면은 지금 그 수많은 시민단체에 네가 들어가서 하던가.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을 보면 안민석만 가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도 이제 뭐 이제 그런 지역당에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 오염수 관련한 현수막 개수 체크해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집회 동력으로 그러니까 이슈를 자꾸 띄우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그걸로 점수 매겨가지고 내년 공천 때 반영하겠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건 오염수 현수막만이 아니고 현수막 전체 얼마나 걸었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오염수 관련해서 반대 여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안민석이 말한 중폭동 상황이라는 거는 뭐 이를테면은 광우병 때나. 그렇죠. 그게 딱 생각이 나요. 네. 광우병 때 사실 그 촛불 시위 규모나 어떤 기간이나 그런 걸로만 따지면 광우병이 제일 셌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도. 기간이 한 100일 정도? 그쪽 꽤 오래 갔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촛불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세게 일어났던 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는 그래도 보면 퇴근 시간에 딱 나가가지고 한 2-3시간 정도 딱 하고 들어왔던 것 같고 이게 좀 차분했단 말입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근데 광우병 때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 사람들 광우병 때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때 성남에 계셨나?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 계셨습니까? 예, 그때 이제 막 대학원 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그때는 수원 시내에서는 그렇게 세게 안 일어났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 밖을 잘 안 나가서. 저는 그때 대신에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로 그 중계하는 건 많이 보셨죠. 중계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대학로에 살아가지고 대학로에서 그때 이제 광화문까지 코앞이죠. 뛰어가면 한 30분이면 가니까 30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나갔었는데 이거 보통 이제 그런 집회하면 그러니까 퇴근 끝나고 나가지고 한 2-3시간 하고 끝나고 그러는데 이건 매일 밤을 새는 거야. 나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밤을 새고 나가보면 진짜로 인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일때는 진짜로 마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수준이. 이거는 저는 앞으로 뭐 진짜로 나라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그런 식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난장 까는 건 다시 못 볼 것 같고 그리고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천차만별인 게 거기서 뭐 통기타 치고 노는 사람도 있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물대포를 쏠 때 체력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 몇 번 맞아 보더니만은 샴푸 막 들고 나가지고 맞아. 그거는 봤었던 것 같아요. 엄청 골 때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반놀이처럼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길게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식의 동력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그 광우병 때처럼 어떤 그런 위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 여론이 저는 꽤 차올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집회 동력이 안 나오는 거는 이건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여러모로 따져보면은. 근데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의회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뭐 정부는 일단 제껴 없더라도 정부는 지금 뭐 정부에 기대할 건 없으니까 근데 의회에서만 견제를 잘해도 좀 더 다르게 풀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이 의회의 가장 큰 축인데 민주당이 지금 뭐 그냥 장외 정치 대모질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안 나겠어요?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그 생각이 정말 일차원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뭐 준폭등 수준에 올라타면은 네. 뭐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전에 뭐 박근혜가 그 비대위원장 하면서 천막당사 뭐 하면서 그 길로 싸돌아다녔던 것처럼 그거를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데 사업법 저지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4대 악법 뭐 저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뭐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뭐 정부랑 여당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야당이라도 뭐 어떻게 외교 라인을 가지고 마치 옛날에 나경원이 뭐 그 미국 문재인 정부 때 그 미국 국회 찾아가 가지고 뭐 사람들 만나고 한 것처럼 어쨌든 나경원도 바보같이 실패했지만 명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제대로 명분을 가지고 어떤 그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외교 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길거리에 나앉아 있겠다고 하니 뭐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광우병 때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만약에 나왔다고 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을 텐데 의석수가 적었습니다. 보면. 네, 88석. 근데 지금은 가장 위력적이잖아. 민주당 역사를 통틀어도 이렇게 위력적인 의석수를 가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의석수 가지고 뭐 기껏 하겠다는 게 대모질이다 그러면은 말 다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할을 그냥 다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네. 참, 뭐 하려는 건지. 이게 제가 그때 그 2008년에 정당 지지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나 이거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찾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과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지표가 이렇게 딱딱 그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그때는 이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가지고. 그게 남아 있지는 않고 갤럽 같은 경우 혹시 남아 있을까 해가지고 갤럽 사이트를 찾아가 봤는데도 그때는 그렇게까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가 이렇게 있지는 않았던 때인가 봐요. 근데 그때 아마 일반적인 근데 그냥 느낌적 느낌이지만은 노무현 대통령님 분명히 퇴임하시고 나가지고 지지율이 인기가 확 올랐거든요. 네네. 봉화 내려가시면서.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또 그 지지율을 못 받아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찾다가 그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이렇게 갈무리해 놓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이제 2009년 2월에 작성된 거고 이제 2008년 한 해 동안에 그 어떤 지지율 추이를 그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8년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 총선 직전의 지지율하고 2009년 2월 정도 와가지고 지지율 하고 보면은 한나라당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니까. 총선 직전에 47.6% 지지율이었다고 해요. 정당 지지율이. 그게 이제 12.7% 하락해가지고 34.9%. 광우병 때. 그러니까 2008년 다 지나서 광우병도 지나고 이렇게 다 지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당시 이제 민주당 아마 대통합 민주신당이었나. 그때는 걔네는 어땠냐? 3% 떨어졌습니다. 19.4%에서 16.4%로. 그러니까 뭐 한나라당은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못 받아 먹었다는 거 아니야? 또 반대로 전혀 못 받아 먹고 자기네들도 떨어지고. 뭐 지금이랑 비슷한 양상인 면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명박이 당선될 때도 사실은 그때도 비호감 대선이었던 거야. 그렇죠. 정동영에 대한 비호감과 그렇습니다. 이명박에 대한 비호감이 맞부딪힌. 그래서 결판이 나고 그다음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정치 혐오만 벽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그때 이제 힘이 없었다고 정말 힘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라도 최소한 이제 핑계 낼 핑계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19대 때인가 120석 정도는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100석 하여튼 과반은 못했지만 한나라당이 그때 과반을 했고 그때는 새누리당 막 됐구나 했는데 안민석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재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안민석 말 맞다나 준폭동 상태까지 정말로 간다고 칩시다. 거기에 민주당 의원이 참가한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민주당에 원래부터 호의적이진 않아요. 물론 뭐 이재명은 좀 이재명한테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눈치이긴 하지만 그 주최 측 네. 보통 전통의 주최 측이죠. 네네. 촛불 시위 주최하는 네. 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꼭 그렇다고 그렇게 흘러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분들은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든가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 이제 민주당 의원이 또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면 돌맞지 미친 새끼들아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짜게 식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그래서 설령 뭐 안민석이 기대하는 중폭동 상황이 온다고 해도 이걸 민주당이 받아먹고 이걸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휘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해야 될 일을 안 네. 하고 있으니까 뭐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냥 국회에서 3,800원짜리 밥이나 먹어라. 밖에 나오면 비싸다 이것들아. 그러니까 장경태 어디 밖에 무서워서 밖에서 밥 먹겠냐 진짜. 자, 그러면 예, 단신들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닥터 후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닥터님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일 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트친 달 고맙습니 님, 다가 아마 그 글자 수 제한.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추 점잡이 이재명 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원격 가능한 링크는 각각의 SNS 프로필에 오픈 톡방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이번 주 일단 시작은 이거였죠. 이거 시작도 이거고 지금 이제 많은 이슈가 또 이제 주 중반기 넘어서 터졌는데도 아직도 여기서 민주당이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뭐 소제목을 제가 이제 머리털 없는 김어준 사태라고 이제 붙여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진짜 그 처음에 이제 이 양반 됐다고 그러고 이 양반 뭐 과거글 띡 나오는데 딱 드는 생각이 이거더라고 딱.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인식은 저만 한 게 아니라 국힘당 애들도 그렇고 이제 뭐 아니면 또 많은 분들도 다들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 지금 뭐 개요를 보면은 이제 6월 5일 날 그 오전에 최고위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발언을 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례경 이사장 모시기로 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뭐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그러니까 혁신기구에 다 위임하는 혁신위원장을 이례경으로 이제 모시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다들 그렇죠. 이례경이 누구냐 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그동안에 그렇게 드러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력을 잠깐 보면은 54년생이고 전북 출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68세. 대략 이제 또래들이에요. 뭐 이해찬이 52년생이고, 그다음에 연 대표님도 52년생이시고, 신경민 의원도 아마 52년생인가 그러실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은 빠른 53이시고, 네. 이래경 54니까 다들 이제 뭐 한두 살 차이 나는 그 즈음에 이제 나이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산고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금속공학부를 다니다가 이제 학생운동으로 제적이 돼가지고 96년인가 이제 명예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용산고 서울대
이게 이제 이해찬이랑 딱 겹치거든요. 아.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겹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해찬과 상당한 접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로 지금 정확하게 학번은 뭐 재수를 만약에 재수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해찬은 2년 후배가 되는 거죠, 딱. 네네. 뭐 이분이 그래서 뭐 저기 운동 시민사회에 투신해가지고 그냥 백수로 살았냐면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수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장님이었네요. 네, 이제 84년도에 신원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몇 년 굴러가다가 이후에 독일 호이트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호이트 코리아로 이제 회사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리고 이제 변경이 되면서 대표 회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그 주로 이제 교통기관들, 근데 좀 대형 덩치 있는 거, 뭐 철도나 아니면 대형 차량이나 선박 같은데 독립기관 쪽 장비들을 제작을 하거나 이제 수입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그동안에 이제 연역을 들어가서 따져보면은 뭐 KTX 같은 거. 네네. KTX는 지하철이나 대형 선박이나 아니면 공장 설비나 뭐 그 지역 난방 설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그쪽에 들어간 장비들도 많이 이제 납품을 하고 그랬던 걸 보면은 꽤 괜찮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수입도 확실할 것 같고 네, 매출도. 그렇죠. 분야가 이제 그리고 광급 쪽을 주로 많이 맡았기 때문에 네. 되게 기반이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소위 이제 그 시민사회 그 민주 진영의 시민사회 쪽에서 좀 뭐 큰 손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제 후원도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하게 돈을 잘 쓰고 네. 그러는 분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뭐 신망도 있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기업인 활동 외에도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신 걸 보면은 뭐 한번도 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천 공동체 명예회장, 그리고 이제 요 단체가 좀 이제 이례적이죠.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역임을 하셨어요. 네네. 그 한때 이상인 교수랑 동지였었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이상인 교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본소득의 반기를 들고 나온 이후에 보면은 이분이 쓰신 칼럼을 보면 이상인 교수를 직접 저격하는 글도 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심하게.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 그다음에 사단법인 다른 백년 명의이사장이고 그 시민언론 민들레 네. 여기 또 이제 고정기고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글빨이 민들레랑 정말 잘 맞아요. 네.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든요. 네. 그럼 그걸 복붙해가지고 민들레에 올리고 여기저기 다 뿌려. 저기 뭐야 사단법인 다른 백년 있잖아요. 여기도 칼럼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자기 글을 하나를 써가지고 다 똑같은 걸 올려. 이건 또 좀 무슨 경우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뭐 주권자 전국회의는 뭐 하는 데냐? 여기는 그 뭐 기치로 내건계, 대북 지원, 촛불 시위 정신, 진보 정신의 의식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대목이 좀 특이한데 시민사회 단체치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연대를 위한 활동.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기반의 어떤 시민사회 단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권자 전국회의의 이제 전신은 2015년에 결성된 함세웅의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7년에 박근혜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 이제 주권자 전국회의로 이제 확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사단법인 다른 백년은 또 어떤 단체냐? 여기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시민 아카데미 성격이 강한 그런 어떤 뭐 교육 단체라고 해야 될까? 네. 여러 가지 강좌도 많이 열고 그다음에 칼럼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의 그다음에 책도 이 단체 이름으로 책도 몇 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흥행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이게 유튜브 채널이 있어가지고 강좌 영상이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마지막 업로드가 한 1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구독자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150 몇 명 수준. 예, 간만에 또 우리가 이기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보기에 별로 저랑 그게 결이 안 맞으니까 저는 볼 일이 없지만은 그쪽 바닥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들어가면 꽤 찾아볼 만한 게 많아 보이는데 호응이 너무 없어 여기는. 이분도 좀 김호준빨 좀 받고 하셨으면은 이 단체가 좀 더 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걸 안 했을까 들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게 이 다른 백년에 이제 뭐 연구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명망가들이 많이 참가하려고 있는데 영부 기획의원 중에 최백은도 있더라. 아, 네.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그 학문적 그 공신력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아니 우리 교수님이면은 인맥도 탄탄하게 있고 그 홍보도 잘했을 것 아니, 같은데. 최백은이 이렇게 그 직급적으로 한참 밑에 있어요 보면은 핫바리 취급받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는 써주긴 써주는데 아직까지 잔잔바리 취급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이력을 가진 양반이 이제 그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이재명이 지명을 했는데 요 기사가 나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논란이 점화가 되는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분이 과거에 SNS나 뭐 칼럼을 통해서 했던 발언들을 이제 재조명을 했는데 뭐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를 윤과 조폭 집단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그 천안함 폭침을 두고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건 미 패권 세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조항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뭐 글도 이제 SNS나 칼럼으로 많이 썼었고. 심지어 이게 프레시안의 기고가 됐어요. 네. 하하. 그 오마이나 프레시안에도 기고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건 좀 걸러야 되지 않나? 아, 그 코로나 때 그 그 아나키 목수정 칼럼도 계속 오마이 올라오고 그랬었잖아. 아, 맞아. 그랬었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아니 근데 오마이는 뭐 워낙 성격이 그런 게 짙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니 프레시안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프레시안도 좀 그 반미 성향이 있긴 깔렸기 있죠.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지난 대통령 선거가 CIA에 의해 조작됐을 거라고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중국이 계속 이제 대만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러시아랑 중국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도 했었습니다. 아, 이 전형적인 반미주의. 그러니까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미주의를 깔고 있는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졌다. 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제 그 우리가 이때 되게 이 시국에 되게 환호했던 300. 예, 이재명 2심 재판 네. 300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구명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당시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양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올해 초에 SNS에 올린 글 보면은 오늘 시점에 다시 되새기는 명언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볼수록 이재명은 든든하고 윤석열은 불안하며 알면 알수록 이재명은 박식하고 윤석열은 무식하며 까면 깔수록 이재명은 깨끗하고 윤석열은 더럽다. 이런 글도 올렸어요. 아, 정말 비위 안 맞네요. 미치겠다. 자, 이제 애초에 이 혁신이라는 게 5월 14일 날 의원총회에서 이제 결의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뭐 혁신위에서 이제 그 결의한 내용을 보면은 뭐 혁신위에서는 당대표 체제에서 그러니까 그 뭐 오늘 뭐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혁신안을 마련하고 뭐 전당대회 투명성 뭐 정치 혁신 방안을 준비해가지고 당 차원의 혁신 기구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거의 취지는 결국 그거잖아요. 당대표 체제에서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가 않으니까. 경태야. 제대로 좀 했어야지. 이게 지금 사실 뭐 김남국 사태 터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온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네. 뭐 당대표 체제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당대표를 배제한 그런 혁신을 구성해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바꿔보겠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이 그 과거에 하신 활동이나 글들 보면은 이건 뭐 그냥 이재명 지키는 사람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이 당대표를 배제한 어떤 혁신을 제대로 굴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이 일단 듭니다. 뭐 이렇게 일단 그 뭐 반미 그다음에 음모론적 세계관을 제껴 놓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과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혁신위를 구성을 하려고 일종의 뭐 인사추천위원회라던가 아니면 네.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룹을 만들어놨는데 네. 거기에서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고 그냥 그 월요일에 이재명이 뜬금포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 임명하겠다. 뭐 이제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전날 저녁쯤에 이제 최고위원들 정도는 근데 최고위원 전부한테 통보가 된 것 같지도 않고. 네네. 최고위원 일부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러고 뭐 장경태 말로는 그럽니다. 뭐 자기도 이제 그
간략하게 한번 체킹해봤는데 별 문제 없어 보였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수준에. 장경태 눈높이에서 뭐 문제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 우리도 그냥 저도 점심 2,500원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습니다. 그러면 장경태가 인정해줄 줄 몰라. 뭐 이제 그리고 뭐 사실 저기 누구야 좀 최고위에 그 저기 박광훈 원내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네. 박광훈 원내는 몰랐다고 하니까. 참 원내대표가 모르다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반깜깜이 식으로 진행이 됐던.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검증도 행사라 볼수 뭐 있죠. 있을 수가 네. 없고 그리고 어쨌든 그 검증 기구가 만들어놨는데 뭐 전략 무슨 인사위원회인가 뭐 하여튼 그렇죠. 네. 뭐 그런 거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 어떻게든 접촉해보고 뭐 타진해보고 하던 중이었는데 그게 다 말짱 무소용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전략 그 검증 기구에서도 이 인선 사실을 몰라가지고 벙쪄했다는 이제 그런 후문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거의 뭐 최순실이 그 연설문 써주는 것 마냥. 그러니까요. 엉망입니다. 그 애초에 좀 이재명 독단에서 이제 벗어나서 당을 뭔가 좀 새롭게 바꿔보자는 의미로 이제 혁신들을 막 하자고 하는 건데 혁신이 시작부터 이재명 독단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또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우스운 거죠. 굉장히 네. 우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 보도 나오고 나서 얼마 안 해서 홍영표 의원이 아마 연날 한 점심 때쯤인가? 네. SNS에 글을 처음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먼저 그 반발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뭐 이리영 이사장의 혁신위원장이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고 당내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입니다. 혁신하자는 이때 혁신위원장 때문에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하면 결단코 안 됩니다. 진짜 깔끔하지 않습니까? 뭐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어. 요건 트위터에 이제 올리신 글이고 예. 실제로는 이제 페이스북에 또 장문이 있습니다. 훨씬 더 길게. 네. 예.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고 이후에 보면은 또 뭐 이상민 의원도 TV 나와가지고 되게 세게 이제 비판하셨고 이재명 물러나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김종민 의원도 요날 이제 좀 오후에 발언을 했었는데 부적절하다고. 뭐 김종민 의원 또 이후에 또 이상한 소리 가지고 또 욕박을 먹고 있는데 나 이제 이런 미치겠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김종민 의원 그 뭐 지도자로 우리가 뽑아낼 것도 아닌데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또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김종민 의원이 발언한 것도 잠깐 김종민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귀국하시면은 정치인은 참여하지 마시고 그냥 그 외교에 관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워딩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기사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아놨는데 되게 어그로 끌기 좋게. 근데 사실은 그 발언을 이제 발언 전체를 쭉 듣고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뭐 이제 이낙연 정치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런 소리는 아니고 이제 당장에 그 정치에 복귀한다고 해도 이제 그게 어떤 뭐 지금 그 여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인데다가 이쪽 민주당 정치에 휩쓸려 가지고 상처 입지 말고 원래 하고자 했던 거에 지금은 당분간은 충실하면 낫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약간 뒷북이거든.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정계 복귀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만한 소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헤드라인 그렇게 어그로 끌기 좋게 뽑힐 소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참 이 양반 정말 감각이 없다. 뭐 딱히 이제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긴 한데 그런데도 욕을 먹게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제주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관성이거든요. 계속 그동안에 먹었던 욕을. 그러니까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종민 의원이 그래도 그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서서 그 김근태 의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경쟁과 대립이라는 그런 그 상반된 어떤 세계관이 있다고 치면은 김종민 의원은 경쟁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고 네. 어떻게든 막 싸워가지고 정말로 갈라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건 항상 바탕에 깔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네. 근데 다음에 이 양반이 말재주도 별로 없고 눈치도 좀 감각도 전혀 없고 눈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욕먹을 소리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 딱 좋을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던지고 있다. 네네네. 참 저도 이제 이렇게 표피적으로는 받아들였을 때 예전에는 이제 김종인 하지 양반 예전에는 저거 완전 간지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네네. 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문파 라이브 에이드 다들 좋아하셨잖아. 그때도 그 눈치 없는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장수대관의 1등 공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좀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장수대관 잘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러보시라. 그렇게 비중이 있지도 않다 지금 와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또 김철민 의원, 요분은 이제 안산 상록을 지역구이신데 안산이니까 또 위험한 좀 동네긴 하죠. 네, 하지만 또 안산에 많아요. 네. 김남국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도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김철민 의원도 있고. 그 양문석이 거기 끼어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물 흐릴까 싶어서 이제 김철민 의원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경선 때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조직 총괄본부장 전해철 분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뭐 경선 때 몇 번 그 수도권 경선장밖에 안 가봤지만은 네네. 여기 다니시면서 이제 많이 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저분이 조직 총괄본부장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아무튼 이제 김철민 의원도 이제 이날 이거 반대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당내에 반발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재명과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러이러한 그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또 그냥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 보통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은 SNS 내역 같은 거 싹 훑어봐야 되는 건데. 검증하자. 네. 검증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다음에 언론까지 보도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뭐 옛날 내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에 관해서만 짚어봐도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천안함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한다. 뭐 이건 이 대답은 대체로 무난하게 하긴 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신뢰가 안 되지만 네, 어쨌든 뭐 예, 흠잡을 데 없는 간만에 흠잡을 데 없는 말을 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당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여러 가지 뭐 의원 개개인의 신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당론으로 굳어지지 못한 감은 있는데 네. 이 천안함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가를 따져보면은 여기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처음 나온 게 2015년입니다. 3월 25일 날 천안함 5주기가 26일인데 하루 앞두고 최고위에서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이때는. 네. 이때 이제 대표셨던 대통령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폭침 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이다. 네, 네. 그런데도 이제 새누리당은 이걸 안보를 바로 세우는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종북머리에 빌미로 삼아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국리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날 오후에 또 이제 해병대 이사단을 방문을 하셨는데 이때 하신 말씀이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장이 감쪽같이 들어와 천안함 타격 후 북한으로 복귀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지금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폭침이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 발언을 가지고 이제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당직자한테 요날 인터뷰를 당겨 있는데 보면 당직자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 잠수정의 소행이라기보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정부의 그 말을 그대로 수행했을 때 과연 정부는 그 안보에 뚫린 구멍을 제대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제 당직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가지고 이제 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 사이에 그게 있었어요. 그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나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였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네. 거기서 이제 한번 그 천안함 다시 들추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여론이 야 그걸 뭐 지금 폭침으로 결론 났는데 뭘 또 들춘단 말이냐 그렇게 반발론을 세가지고 바로 덮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그 민주당 내부나 혹은 이제 시민사회 전반에서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근데 대통령님은 2020년 3월 27일 날 그 제5회 서해 수호의 날에 다시 한번 이제 또 입장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요 날은 이제 그 돌아가신 그 당시에 이제 전사자분이 이제 어머님 모친 분께서 이제 그 행사에 이제 가셨다가 대통령이 팔을 붙잡고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천안함 폭침 이게 천안함이 이제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그거는 뭐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차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질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가 답답한데 억울하고 답답한데 좀 늙은이 소원 좀 불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폭심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으신 거예요. 네, 네. 이러면은 사실 민주당 집권당이잖아 이 당시에.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적어도 그렇죠. 공식적으로 뭐 당의 구성원 누구든지 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정도까지 못이 박혀 있는데. 그리고 이 월요일이었죠? 그 정치 신세계에서 카페님이 네. 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예, 싹 해주셨죠. 예,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네. 사실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막 심지어 그때 뭐 프레시안이나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데 심지어 막 기사화돼가지고 보도도 됐던 내용들인데 예, 그 신상철이 엄청 설쳤죠, 그거 가지고. 서프라이즈였나 그때? 네. 예. 아, 그러니까 되게 짠해 보였어요. 그 신상철 대표가 그 계속 재판도 이어나가고 하다가 뭐 중간에 이제 암 투병도 하고 네네. 진짜 그야말로 짠해 보였거든요. 네네. 어쨌든 또 뭐 나름의 뭔가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음. 근거를 갖고 와가지고 뭐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 짜맞추기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는 폭침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 게 배가 두 동강 날 사고라는 게 어뢰 맞는 거 말고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실 뭐 그래서 뭐 기뢰 얘기도 나오기는 했었고 그런데 서해에서 그 배 반동항 기뢰가 매설돼 있으면 그동안 해군이 그 감지해가지고 진짜 거들했지. 거기 기뢰 깔 일이 뭐가 있어요. 6.25 때 깔린 기뢰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뭐 잠수함이 들이받았네, 뭐 암초에 들이받았네. 그리고 설령 잠수함이 들이받거나 암초에 들이받아도 그렇게는 안 돼요 배가. 그렇죠. 그 버블제트로 잘리는 거 말고는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뭐 그놈의 그 러시아 보고서 네,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하고 네. 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죠. 막 그 잠수함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잠수함. 그러니까 그 제일 지긋지긋해. 그게 사실 세월호 때 그대로 한번 또 쓰였잖아. 무슨 막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막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사진 같은 거 올려가지고 이거 저거 잠수함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세월호 밑에 네. 저거. 그러니까요. 아 이게 그러니까 뭔가 같은 놈의 소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천안함 때 그거를 이렇게 약간 여론몰이 했던 놈이 세월호 때도 똑같이 그걸 뭔가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그리고 두 개 다 발담군 사람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은 김어준인데. 아 김털. 네 김털 씨.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도 여기에 관해서 이제 과거에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2014년 11월 29일 트윗인데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 연구 논문 나왔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 트윗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복붙도 잘하는데 그거 좀 갖고 나와가지고. 아니, 링크도 걸었어. 아 링크는 걸었어요? 근데 뭐 이제 이재명이 2014년 11월에 이랬지만은 2015년부터 이제 민주당 당론은 폭침으로 굳어졌으니까 대통령이 네. 공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제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있지만은 이 천안함 그 폭침설을 믿지 않는 이재명 지지자라면은 이건 이재명한테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대표님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따져봐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거 따져보는 게 지지자의 도리입니다. 아니면은 바뀌었다. 야, 네. 야 천안함은 폭침이 맞다라고 니네들도 생각을 바꾸든가. 그렇지. 따르든가 따르든가. 물어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제 항의를 합니다. 아 이분도 참 고초가 네.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그 좀 이제 뭐 이분이 이제 뭐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하셨고 네. 비판을 하시면서 물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 천안함 그 전몰 장비행들에 대해서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감사의 입장도 표하긴 했지만은 여러모로 이렇게 쭉 그 진상 규명이랑 명예회복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비판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저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분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힘드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를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유리하게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무슨 대가를 네. 봐서 뭐 진급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구라고 거짓말이고 없고 다른 동기들 다 진급할 때 이분은 진급도 못 하고 내부적으로 따돌림 당했어요 거의. 네 그랬다고 하죠. 그다음에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고 막 무슨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재수 없다고 같은 그렇죠, 배에 안 그렇죠. 태우려고 예, 하고 그랬다고 하죠. 뭐 이제 배는 그런 특히 이제 배 같은 경우는 그런 징크스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이 군은 좀 그 일반적인 그 선원들의 세계랑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그래도 21세기인데 마치 그 무슨 캐리비안 해적을 보는 것 같이. 뭐 그런 징크스는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앞으로도. 하여튼 근데 굉장히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이니 이렇게 항의를 아니 하실 수가 없죠. 뭐 이분이. 이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재선 씨가 결국은 새누리당 그 네. 한나라당 지지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내몰려가지고. 네네. 이분도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분은 어느 정당의 지지자였다기보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크셨던 네.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염이 그냥 확 네. 올만한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이 있으니까 네. 뭐 너무 비난은 뭐 저 비판적으로나 좀 이렇게 날 세워서 그렇게 보시진 않았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 최원일 함장이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현충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입장 6월 5일 날 오늘까지 입장 밝혀주시고 연락 안 주시면 내일 현충일 그 행사장에서 찾아뵙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글을. 네. 그랬더니면은 이 권칠승이 이 양반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당 그 수석 대변인인데 옛날에 이제 오후에 그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제 되게 센 소리를 했어요. 원래 함정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냐.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사실 옛날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저도 가졌었기 때문에. 저도 잠깐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진상을 보면은 이제 정부 공식 발표로 나온 진상들을 보면은 천안함 피격 당시에 함정실에 일단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 살아남은 승조원들이 밖에서 문 따줘가지고 겨우 탈출한 다음에 갇혀진 이제 그 선실에서 나와가지고 그 그러니까 구조 탈출을 다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58명 정도의 성무원들을 구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퇴함한 사람이 함장입니다. 충분히 마지막 임무를 네, 다 했다고. 임무를 다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배하고 같이 침몰하는 거 이딴 거는 진짜로 아우씨 이런 경우들이 뭐 2차 대전 때 보면은 일본군 아니더라도 미군도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배에 누군가가 남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었을 때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함정이 남아가지고 배랑 뭐 군함이랑 같이 침몰하고 그런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야. 타이타닉 찍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하네. 이게 잘못된 게 알았으면 언제든지 고쳐야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천안함이 잠수함을 탐지 못해가지고 당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군함의 종류를 요즘 구분하는 게 이제 배수량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네. 뭐 항공모함이나 되게 큰 어떤 그 뭐 상륙함 같은 거 보급함 같은 걸 제외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그 대포 달린 배 있잖아요 군함. 네. 걔네들만 놓고 보면은 이제 배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톤급 이상이 순양함. 그다음에 한 4,000톤에서 10,000톤급까지가 구축함. 그다음에 4,000톤에서 15,000톤, 1,500톤까지가 호위함. 그다음에 배수량이 1,000톤 안팎인 게 초기함입니다. 근데 천안함은 요 네 가지 분류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 초기함이고 네, 1,200톤 네. 정도거든요, 배수량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순양함은 없어요. 제일 큰 거. 네. 네. 그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뭐 미국 제7함대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스함 같은 게 순양함인가요? 이지스함도 구축함. 아, 그럼 구축함. 뭐 제7함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요즘은 순양함이 많이 없어졌는데 많이 없어지는 추세긴 한데 막 되게 큰 전함이 뭐 야마토 같은 거 그런 게 순양함이에요. 말하자면 몇만 톤 되니까 걔네들은.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7함대 그런 식으로 막 그 돌아다니는 함대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보면은 항공모함 제외하면 요 구축함이랑 순양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치면 우리나라 해군은 연안경비대 수준이에요, 이게. 구축함 이하급으로 쭉 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천안함은 초기함이고 그다음에
초기함은 보통 이제 이 전함 덩치에 따라 가지고 탐지 장비의 어떤 그 탐지 범위나 정확도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더 크고 정밀한 장비를 배가 더 클수록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천안함은 아주 기초적인 음파 탐지 장비는 달려있긴 한데 이걸로는 잠수함을 실질적으로 적발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배에서 잠수함 떴다 그러면은 보조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뢰 몇 발을 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네. 그래서 애초에 초기함은 잠수함 잡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잠수함 잡는 역할을 못해요,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수면 위에 있는 것들을 보통 정찰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뭐 보통 많이들 하는 게 그 어민 중국 불법어선 잡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게 네네. 이제 초기함이나 고속정들이 많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잠수함 잡을 능력도 없고 그런 임무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천안함이 잠수함을 발견 못한 게 무슨 경계 실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린 얘기다. 그래도 뭐 함장한테 이 잠수함 탐지 못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애초에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잠수함 탐지라는 게 사실 미군도 되게 힘들어요. 미군도 어떤 식으로 탐지를 하냐면은 이게 막 러시아나 그런 적국들, 네네. 적성국들 그 항구를 위성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네네. 위성으로 보면 잠수함 정박 행기 보일 거 아닙니까? 정박하면은 이렇게 떠 있으니까 네. 보통. 근데 그러다가 계속 보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사라져 있단 말이야. 그럼 출동했다. 예, 그러면 출항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경로를 쭉 따라가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예측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디쯤에 이 잠수함이 있으니까 찾아봐라.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함대가 찾아내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도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우리 당시에 2011년에 우리나라 해군이 이 잠수함 저거나 대형 잠수함 소형 잠수함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네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경계 실패를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온전히 그냥 니들이 할 수 있는 걸 못했다라고 따져 묻기엔 또 좀 이제 어려운 감이 있다. 네. 이후 실제로 이제 뭐 그 해군 장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2011년보다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긴 하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천안함이 이제 2021년에 부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2021년에 진수식을 가졌는데 다시 만들어진 천안함은 배에 급수가 올라왔어요. 원래 초기함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호위함으로 급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잠수함을 상대할 능력이 부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마치 이제 잠수함한테 당한 배를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이제는 잠수함하고 한번 싸워봐라. 네.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제 이 논란이 권칠승이 발언을 하고 나가지고 논란이 더 커졌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권칠승이 다시 해명을 하는데 뭐 이 함장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은 뭐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모양 빠집니다. 아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성격으로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건 패드립에 가까운 소리를 해버린 건데. 그렇죠. 배랑 같이 죽었어야지. 네. 뭐 부하 죽인 놈이 무슨 할 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같이 죽었어야지. 막. 이거는 할 소리가 아닌 거죠.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가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이미 던져버린 거죠. 그냥 미안하다고 하지.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자기 인식도 폭침이라고 한 당론까지는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전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권칠승이 이렇게까지 피해 실드를 쳤는데, 요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요 기사가 대충 이제 권칠승 패드립 기사가 한 저녁 한 6시 한 30분쯤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거의 한 30분쯤 뒤에 이 기사가 뜹니다. 이대경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권칠승만 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엄청 까먹을 이런 센 발언까지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시나리오는 아니었는데 원래 제가 한번 생각한 시나리오는 네. 이렇게 홍영표 의원이랑 이게 어떤 당내 반발이 나오고 이게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증폭돼서 보도가 되면서 네. 이게 그 당 지도부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이제 지도부가 어떤 명의로 사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대경 씨는 나름 또 성깔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양반이라서 네. 대차게 그냥 이재명 지도부를 욕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뭐 수습이 잘 됐는지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아니 뭐 저 이래경 씨가 그 애초에 이재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또 물러나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래경 씨가 사의를 표명은 했지만은 이 자기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의 사견일 뿐이었는데 이거 파 뒤집어 가지고 마녀사냥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마녀사냥이라는 말도 되게 용법이 지금 이상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신상털이는 마녀사냥이 아닙니다. 마녀사냥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 발언에 대해서 틀렸다고 비판하는 거 이건 마녀사냥이랑 거리가 먼 얘기죠 사실은. 그럼요. 왜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녀사냥이란 말을 이렇게 틀린 용법으로 자기 방어용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이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현충일이 됐습니다. 네. 현충일 돼가지고 이제 이 함장이 이제 최현일 함장이 이재명을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뭐 이재명은 제대로 눈도 안 맞춰주는 것 같더라고. 되게. 예, 그러니까 말이죠. 사진으로 봐서는 그냥 약간 외면하듯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제대로 된 사고는 아무튼 없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그 권칠승이 그렇게 막말했다고까지 해도 이거는 당에서 수습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한 번만 제대로 사과를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아니면은 뭐 정부의 공식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 네. 그렇죠. 수석 대변인이 말실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끝날 일이었는데 이거를 계속 지금까지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는 권칠승을 이제 윤리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 권칠승 쉴드 친다고 장경태가 이제 발언한 거를 보면은 뭐 이 함장 비판 발언이라는 게 그냥 공식 브리핑이 아니고 사담이었다. 야, 그 당 수석 대변인이 기자가 마이크 들이대고 질문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사담일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애초에.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최원일 함장이 현충일 그 기념식 때 이재명 만난 것 가지고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 애초에 이제 그 당대표는 이제 국회의원들 동선은 일반인들하고 이제 격리되는 그런 동선이었는데 그 원래 격리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지. 뭐 정부 쪽에서 일부러 이제 슬쩍 그 격리를 풀어줘가지고 이 양반 들여 보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죠, 뭐. 네. 뭐 근데 이 분양소 이제 분양하는 공식해서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정치인들 그 일반인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면담되고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고. 뭐 팬미팅도 한다며. 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장경태도 이상하게 뭐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뭔가 말을 만들려고. 하여튼 이 거지 같은 프레임질은 진짜. 그러니까요. 구질구질합니다. 겁나 잘하던가. 그냥 사과만 하면 되는 건데 진짜로. 어? 말 좀 심하게 나갔다. 죄송하다. 그리고 뭐 우리 당론은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은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딱 분명히 못을 박아주면 되는데. 아니 심지어 권칠승 대변인의 사담이었다고까지 했는데 굳이 또 거기에 왜 이상한 음모론은 또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장경태도 참 그 사과 깔끔하게 못하는 타입이야. 예. 뭐 어떻게든 간에 이상하게 말 만들어가지고 안 해도 될 소리 해가지고 욕도 먹고. 자, 그래서 좀 이제 이 뜬금없는 이래경이 대체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뭐 일단 이제 앞서서 이력을 말씀드릴 때 보면 함세용 신부하고도 접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이랑 접점이 제일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함세용이랑 이해찬 둘 중에 이제 이재명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해찬이죠. 네, 그리고 약간 보도가 됐었나? 내가 그냥 트위터에서만 봤나? 그 이해찬 추천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뭐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다들 확정은 아니고 추측으로 이제 카더라. 카더라나 추측으로 하면 얘기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해찬한테 물어본다고 이해찬이 내가 추천했다고 얘기해 줄 것도 아니고. 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재명은 이제 그 혁신위원장을 지금 혁신위 자체를 어떻게든 자기 사람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 자기 뜻대로 혁신위를 이제 움직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지금 원외 조직도 꾸려놨잖아요. 무슨 전국 혁신위원회인가 그거는 당 공식 조직은 아니거든요. 네. 강의원이랑 뭐 누가 그 강원도당의 뭐 누구. 네. 그 사람이 명목적으로는 대표인데 실질적으로는 강의원이 주도하는 그런 단체도 이제 원외에 꾸려져 있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혁신위원장을 뽑으려면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서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 정도면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잘 없다는 거야. 그게 이론적으로 좀 힘들죠. 이재명의 마음에 들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리인 역할을 해주면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적어도 네. 뭐 민주당 진영 전체에 네. 어떤 신망이 있는 사람 네. 잘 없지.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한테는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명망가까지는 안 했지만은 이를테면은 되게 알로 쉽게 보고 네. 영입한 인사가 있잖아요. 박지원. 이 양반한테 비대위원장까지 맡겼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그렇죠. 네. 그럴 때만 해도 뭐 애초에 그 대선 때 들어왔을 때 뭐 박지원이 잘해줬단 말이야 나름 막 그렇죠. 이재명 안 찍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 막 그랬잖아. 그 정도까지 했었나? 네, 그 정도까지 해줬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잘 구슬리면은 잘 써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양반도 이제 비대위원장 맡고 나가지고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비판적인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물러나고 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반 이재명 쪽에 서버렸는데,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좀 쉽게 생각했는데도 그런 인물조차 제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는 좀 데미지가 들어왔었는데, 이 혁신위원장 누구한테 맡겼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버리면 자기만 또 그거 되는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당권을 자기 방탄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정말 네. 중요한데 이 중요한 방탄 조끼를 지금 남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못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반면에 또 그 저기 인사추천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혁신위원장 그 깜들 물색하고 이제 여러 의견을 타제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외부 인사들이 다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보면은 지금 혁신에 들어가봤자 이재명 바지 될 가능성이 크고 있다. 그렇죠. 네네. 그럼 욕만 더럽게 먹을 거고. 맞아. 욕은 전면에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욕은 자기가 먹어야 되고. 그러면 자기 괜히 뭐 자기 그동안에 그럭저럭 무탈하게 살아고 이렇게 명망도 없고 신망도 얻은 상태였는데 그럼 모르겠다고 들어갔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그 이름에 먹칠하고 그럴 필요 있냐. 그래가지고 고사하는 형편이라고 해요 지금.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인선에 이제 난항을 겪어왔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 와중에 이해찬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일행을 추천한 게 아니냐. 근데 일행이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 되게 이재명적이고 이재명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이재명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때문에 이해찬 추천 좀 되니까 그냥 뭐 별 문제 없겠지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게 아닌가. 네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일행 사태가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뭐 당내 인사들로 다시 뭐 혁신위원장을 추천을 뭐 뽑네 마네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당내 인사건 원외 인사건 간에 결국은 이재명 입맛에 맞는 이재명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적어도 이해찬 정도는 등판해야 그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바깥에서 보기에 이해찬은 과연 각이 나오겠는가? 안 나오죠. 네. 당연히 안 그런 나오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이분도 그 재수 없으면 재판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뭐 저기 3천만 원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참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 가지로. 네. 뭐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12일 날 또 이제 의원총회 한다는데 다음 주 네. 12일이면 화요일인가? 뭐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그 다 가지려고 하면은 그 하나도 못 갔습니다. 참 깝깝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민주당이 또 주한 중국 대사를 네. 만났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입니다. 이거 사실. 야, 이게 진짜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까지 했어요. 한 30분 정도 중계했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대사라고 합니다. 네. 뭐 리자이밍, 싱하이밍. 네. 네, 그래서 뭐 미리 준비해 놓은 문서를 한 15분 가량 읽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그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리고 미국을 굉장히 건드리는 이 작정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거를 그 채널로 이용당한 게 지금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 야당. 네.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싱하이밍이 한 발언을 요약을 해보면은 네네. 이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까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 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뭐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몽이랑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환구일보인가? 이걸 이제 우리나라 제1당 야당 대표 앞에서 제1당 대표 앞에서 한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또 미리 준비해 왔다가. 근데 이 말을 이재명은 듣고 그냥 해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이 말 듣고 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관광 금수저처럼 좀 풀어주십시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일단 뭐 심각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외교 잘 못하고 있죠. 특히 그리고 뭐 중국하고 좀 관계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헛발질 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뭐 그거랑 별개로 거의 같은 수준의 외교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재명은 그런 거고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주재국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민주당 라이브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날 또 기자들도 엄청 불렀거든요. 근데 네. 다시 그러니까 비공식 회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할 수도 비공식 회담에서 이런 얘기 오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야기를 하고 라이브까지 성출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뭐 중국 이 싱하이밍도 일단 싸가지 없이 굴었지만은 더 짜증나는 거는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애초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자리에 갔을 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겠다. 이 자리를 이용해서 그런 목적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이제 또 요 발언 외에도 보면은 일본 오은수 방출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이랑 한국이랑 공동 대응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오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정부 비판을 중국 대사 입을 빌려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의도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어찌됐건 간에 외교는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이 양국 간의 험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려가기?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외교가에서는. 적성국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면은. 그렇죠. 네네. 뭐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런 험한 이야기가 오가는 거는 비공개로 돌리고 그래서 비공개로 돌리고 회담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도 그런 의도로 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재명은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알았습니까? 진짜 이놈의 인간이. 아니 근데 이런 수준으로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야, 지가. 그러니까요. 주제를 모르는 거지, 이거는 진짜로. 자, 이런 심각한 외교적 결례 사안에 대해서 이제 6월 9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네.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 네. 불러 올립니다. 여기 이제 뭐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제1차관, 원래 이제 차관급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제대로 한 것 대응을 제대로 한 것 같긴 해요. 네네. 이게 이제 뭐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이며 뭐 싱대사의 발언은 외교 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나고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건 이제 합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애초에 이제 이재명이 외교적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얼척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 이날 그러는 것도 이제 그런 면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여당 대표도 중국 대사 못 만났는데 우리는 만난다. 그런 인상도 주고 싶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좀 그 의도는 좀 어그러져 버린 게 뭐 올해 2월에 한동훈을 또 초청을 했다고 해요. 싱하이밍이. 그렇죠. 네. 근데 한동훈이 그 좀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가는 게. 그리고 거절을 했다고 하고 요날 이재명 초청해서 만나면서 요날 이제 지금 국힘 대표 누구야? 김기현 대표. 예, 김기현한테도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중국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랑 관계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구도 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도 중국이랑 관계 개선할 의지가 없어. 지가 그냥 개인적으로 중국이랑 친해지고 그걸 중국세를 등에 업고 뭔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지.
국가적으로 중국이랑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윤석열도 애초에 그런 의지가 없는 거고 이거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야, 네, 네. 혼란스럽습니다. 네. 자, 이런 혼란한 외교 상황 참 여야가 따로 없는데요. 네. 네, 그나마 뭔가 이렇게 길을 밝혀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네,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봐서는. 정말 시대 정신입니다. 이거는 지금 연 대표님 이렇게 되는 거는. 네, 이낙연 전 대표님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6월 4일에 이제 미국을 떠나서 독일로 이동하시면서 남기신 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년에 걸친 조지 워싱턴 대학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3일 밤 미국을 떠납니다. 저는 독일을 방문,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강연합니다. 또한 독일 정치인과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여러 의견을 듣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몇 곳을 둘러보겠습니다. 귀국은 24일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저는 한반도 평화와 미중 경쟁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책을 써내 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책에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대학에서 9회, 일반 단체에서 9회 등 모두 18회, 2회 출판 기념회를 포함해서 강연도 했습니다. 북한 핵무장과 미중 신냉전 속에 대한민국이 강연 주제였습니다. 저희 강연을 도와주시거나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동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길도 모르고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저를 도와주신 동포들, 제가 외로울 때 밥 한 끼, 술 한 잔 함께 하셨던 분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습니다. 할 바를 하시겠다니까 김정민 의원은 말 못하지 마시고 낄끼빠빠의 각한각을 좀 기르시길 바랍니다. 제발. 네네네. 보좌관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월 5일에 이낙연 전 대표님을 도와주셨었던 네. 그리고 이 노무현 재단에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제 후원회장을 지내셨죠. 후원회장. 네. 네, 예. 그래서 고 이기명 선생님께서 네. 예, 소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글을 남기셨습니다. 뭐 연 대표님도 이날 글을 남기셨고 그다음에 다음날 대통령님도 이제 그 추모글을 남기셨습니다. 네네. 뭐 이제 요 글들은 뭐 하고 이제 글 뭐 명복을 비는 이제 이런 글들을 남기셨는데 이제 이기명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네. 향년 이제 86세로 이제 그 타계를 하셨고 종로 출생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동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셨고 61년에 KBS PD로 입사를 하셨고 아, 방송인이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62년에 그 문화공부부 현상 모집에서 이제 드라마 대본이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대로는 이제 방송 작가로 드라마 네.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한국 방송작가협회에서 이사까지 지내신 그런 분이시고 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하고 이제 인연은 그 대통령님이 그 88년에 이때 이제 그 뭐야 50청문회 하면서 이제 확 스타가 되셨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50청문회를 되게 인상 깊게 보셨고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팬 대신 그 지지하시게 된 많은 분들이 계기가 그 50청문회고 네. 이기명 선생님도 그랬는데 이제 88년에 그렇게 되시고 나가지고 또 이제 KBS 와가지고 마침 대통령님이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노조 강연을 KBS 네. 노조 강연을 하셨는데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인연을 맺으셨고 이때부터 이제 그 89년부터 2003년까지 노무현 후원 회장을 이제 지내시게 됩니다. 대선 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2002년 그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언론문화 고문, 그다음에 2005년 국민참여연대 상임고문, 그다음에 이제 17년 때는 또 이제 그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님 그 후보 특별 고문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21년에는 이제 대선 경선 당시에 이제 이낙연 대표님 공개 지지를 선언을 하시고 이제 많은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력을 보면 그 실질적인 감투는 맡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지지 활동 차원에서 가장 그 이제 직접적인 캠프와 연을 맺고 뭔가를 활동을 하셨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뭐 이분 지인들이나 아니면 뭐 부인분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치할 것도 아니고 무슨 제대로 된 감수를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하실 역할이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 대표님하고 인연은 그 2002년에 이제 연 대표님이 당시에 대변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가지고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이제 이기명 선생은 후원 회장이셨기 때문에 이때 이제 처음 알게 되셨고 이후에 이제 연 대표님이 종종 연락을 드리면서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그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기억하는 게 지난 대선 때 이제 이기명 선생께서 이제 그 경선 끝나고 나가지고 그 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러셨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지지 칼럼도 많이 몇 번 쓰시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 상해하셨고 막 배신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랬었단 말이죠. 저도 당시에는 좀 마음 상했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별로 하진 않았지만은. 예, 저도 우리 방송에서 다룬 적은 없어요, 특별히. 예, 없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언팔을 네. 했었습니다. 뭐 이제 이기명 선생도 어쩔 수 없는 진영주의자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이제 뭐 돌아가신 뒤에 짚어보는 게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어떤 그 배신감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옹졸한 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왜 뭐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일단 이제 이기명 선생이 그 연 대표님을 지지하게 된 그러니까 지지선을 하신 게 되게 빠릅니다. 21년 1월 4일 날 칼럼에서 연 대표님 공개 지지선언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칼럼을 쓰십니다. 보면은 1월 4일 날 칼럼을 보면은 이제 그 이낙연을 기억한다라는 칼럼이 있어요. 네. 이제 장문의 칼럼에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운명은 던져졌다.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얹혀있는 이기명이라는 운명. 좋은 운명이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정말 이제 말년의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낙연 대표를 돕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개 지지 선언 하신 거는 5월 달쯤인데 이러고 나가지고 김동국 같은 새끼들이 정말 더러운 짓거리 많이 했잖아요. 이때 보면 대표적인 게 연 대표님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김어준 같은 나가지고 얼마나 이 소리를 해댔습니까, 이 새끼들이. 김어준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에 나가지고. 김어준 방송에서도 했었나? 뭐 바다 같은 데서도 이 소리 했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아무튼 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엄청 퍼뜨려댄 말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근데 이낙연 대표님은 사실 이 자기가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하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말해봤자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기명 선생이 되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셨습니다. 뭐 자기 이름 걸고 그다음에 이 즈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가까웠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기명 선생이. 네. 이낙연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낙연 반대했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게 세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지지에 관해서 남기신 칼럼도 이제 보면은 이분이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를 조금 유추해 찾아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22년 1월 28일에 이제 남기신 칼럼이에요. 눈물과 허기를 나는 대통령의 칼럼인데 이 칼럼의 첫 단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묻는 친구가 있다. 이낙연 지지하던 사람이 왜 지금 이재명을 지원하느냐는 것이다. 약속이 아닌가. 이낙연과 이재명은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로 약속했고 지지하기로 했다. 이낙연이 패했고 지금 이낙연도 나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심정을 못 헤아린 거예요. 우리는 이재명이 얼마나 더러운 새끼인지만 생각을 했으니까. 네. 물론 그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기명 선생한테 이기명 선생의 입장이 있고 이기명 선생의 정의는 우리와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 약속을 지킨다는 게 본인 스스로의 정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의 정의를 세워야지 남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의를 지적을 할 수 있고 세상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 이렇게 얹혀서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가 약속을 지키는데 그렇죠. 얹혀 가기로 한 사람이 네.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네. 그것도 또한 참 이 꼴이 우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이제 정운현 선생이 네. 윤석열 지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나섰던 거나
이기명 대표께서 이제 이기명 선생님께서 그 이재명 지지를 하신 거나 두 분 다 두 분의 입장이 있고 충분히 존중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이기명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배신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옹졸했던 게 맞는 겁니다. 옹졸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네. 이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큰 차원에서 이재명까지 이낙연 대표랑 같이 가려고 작전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재명 반대하고 윤석열을 뭐 이제 전략적으로 지지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틀렸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입장이 있고 다 옳은 그렇지.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아, 우리 약속 안 했잖아. 우리는 표 주는 사람이지. 우리가 뭐 그 캠프 들어가서 같이 뭐 약속했냐고. 다만 이제 그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기명 선생 끝까지 우리 동조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그런 배신하신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뭐 돌아가셨지만은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한 번쯤 이제 다시 한번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기명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건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이기명 선생님이 2021년 이후로는 이제 2021년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트윗을 남기시고 이후로는 트윗에서는 활동을 안 하셨어요. 네. 네, 마지막 트윗을 보면은 마지막 남겨진 트윗이 이제 10월 21일 트윗인데 이렇습니다. 내용이 아직 송영길을 대표로 인정한 적 없습니다. 네. 참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기명 선생님 이제 요거 정리하면서 좀 약간 이제 그 돼지포 보다 보니까 여기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네요. 지금 와서 돈봉투 돌고 하니까 이 말씀이 또 성공한이 있었던가 하니까 그런 생각이 이 아저씨 뭐 또 검찰 뭐 그 자진 출석하면 쳐 들어갔다가 뺀지 먹고. 근데 그 억울로도 안 걸려 이제. 예. 별로 보도도 안 해줘. 신경 났어 다들. 아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무슨 변희재랑 붙어먹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네. 자 그리고 이제 6월 7일 날은 그 독일 튜빙겐 대학에 이제 초청 강연을 마치셨습니다. 네네. 독일에 이제 여기 튜빙겐 대학 이외에도 이제 베를린 대학도 이제 강연 예정이 잡혀 있으신데 튜빙겐 대학이 되게 오래된 대학이더라고. 베를린 대학은 2차 대전 이후인가 아무튼 한 50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역사가. 근데 베를린 대학도 국립대학이고 튜빙겐도 국립대학이긴 해요. 튜빙겐은 거의 한 200년 좀 되는 대학 같은데. 네네. 그래서 뭐 해겔 같은 사람 나오고 이 대학에서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강연도 성황리에 마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이게 진짜 그 뭐 강의실이 큰 강의실은 아닌데 한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인데 뒤에까지 빡빡하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 한 질답이 한 2시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 질답을 네. 2시간이나. 독일 학생들도 빡세게 이제 물어봤나 봐. 네, 그래서 네. 영어랑 한국어, 독일어 네네. 세 가지 언어로 이제 진행되는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연 대표님 솔직히 정리하면서 제가 약간 좀 이제 짠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감상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연 대표님 계정 들어가 보시면은 그 트위터 그 프로필 사진 위에 배경 사진이 뜨잖아요. 배경 사진을 네네. 붙이잖아요. 배경 사진이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랑 페이스북 계정이 네. 물론 이제 그 저기 프로필 사진도 같지만은 근데 그 배경 사진이 그 21년 경선 때 사진이에요. 아. 그 경선 캠프 사무소 앞에 네네. 이제 현수막 2개가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사랑해라는 현수막이 2개가 걸려 있어요. 그게 이제 지지자분들이 걸어놓은 거죠. 네네. 근데 그 사진을 계속 걸어놓으셨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저기 미국 가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그 잘 안 하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제가 과대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진짜 이제 연 대표님한테 남은 게 우리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어쩌면은 네. 그 SNS 계정을 네. 본인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 아닐까? 본인께서 관리하신 건 맞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런 본인 글이 맞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연 대표님한테 남은 게 우리밖에 없으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뭐 네. 그렇죠. 저는 문파보다 연파가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면에서. 아, 그렇게 가야죠. 예. 네. 항상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뭐 김정민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그 이기명 선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뭐 김경태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의 나름의 의도는 있어요. 그런 얘기들 자꾸 하는 게 이게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대상으로 그렇게 보지 말자. 그러니까 정말로 뭐 대립을 이거 아니면 다 적이다 그런 식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일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인간은 극히 드물어요. 이재명급 아니면은 이해찬 이재명급 아니면 네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적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어떤 민주주의의 저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도 유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체득되면 될수록 우리는 과거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낙연 지지자들의 진정한 잠재력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더 나은 지지자가 됩시다, 모두.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평산마을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 대통령님께서 인도 열차 사고에 대해서 트윗을 남기셨습니다. 네. 인도 열차 사고에 참혹한 비보에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도 국민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함께합니다. 재임 중 각별한 관계였던 모디 총리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이 소식을 대통령 트윗 보고 알았거든요. 네네. 찾아보니까 6월 2일 밤에 이제 인도에서 열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여객 열차가 탈선하면서 이제 맞은편에서 오던 그 다른 열차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도 소방당국 집계에 따르면은 사망자만 288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네. 뭐 지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 4일에는 책 추천을 하셨습니다. 네.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 이 책의 한 소제목입니다.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합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그가 일관되게 노력해온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경제학 책입니다. 음식 레시피와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연결시켜 이해와 재미를 더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원래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대통령님 지금 추천 도서들을 뭐 예스24 간밤에 이제 그 대본 쓰면서 잠깐 들어가 봤는데 예스24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검색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책이라고 치잖아요. 네네. 그럼 리스트가 쫙 떠요. 아. 지금 그 이제 대통령 추천 도서들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책이라고 태그를 다 붙여놨더라고. 아하. 해시태그를 붙여놔가지고 검색하면 바로 쭉 뜨는데 예스24에서 어젯밤에 확인한 걸로는 160권인데 실제로 이제 그 판본별로 이제 중복되는 책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추천하신 책이 160권은 아니죠. 지금까지 집계된 게. 네. 아무튼 이제 대통령 추천 도서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뭐 평산에 가서 사셔도 되는 거고. 이게 뭐 장하준 책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게 이번 책은 걸려야지 그런 분들도 꽤 있던데. 아, 네네. 저는 그 관점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한 번쯤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일 필요,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책을 사시지는 않더라도 뭐 서점에 뭐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신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책 추천 가지고 이거 지금 뭐 윤석열 정부 경제체제 비판한다고 또 이게 그 새누리당이 단소리 하던데, 야 진짜 그 정말 모양새 빠지는 소리야. 제가 트윗에서 썼습니다만은 아니 뭐 설령 비판한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그 평산에 이제 퇴임하고 내려가신 분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이잖아. 그리고 뭐 이명박 때는 장하준 교수님 책이 그때 네. 꽤 유명해졌었죠. 그쵸. 장하준 교수와 함께 그 네. 나쁜 사마리아인의 네, 네. 뭐 그런 거였는데 네.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뭔가 진보 경제학의 그 대표 주자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었죠. 네, 네. 그런데 또 이분이 또 완전히 그렇게 딱 그쪽이냐?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도 이분만의 뭐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뭐 김상조 교수도 김상조 교수님만의 네네. 그 어떤 특색이 있는 것처럼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대기업
그 당시에 대기업 지배 체제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관점이 그걸 있거든요. 좀 더 이제 네. 클리어하게 이제 그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는 게 중요하지 대기업 체제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뭐 근데 갑자기 이제 하여튼 그때는 뭐 어떤 복지국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에는 뭔가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도 좀 이게 지금 이제 들고 나온 뭐 것 같아서. 책을 안 읽어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님 책 소개 글만 봤을 때는 이게 그 산업 그 4차 산업 이후에 네. 미래 산업 구조와 이제 복지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기본소득론하고 맞닿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네. 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당장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네. 뭐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지국가를 하려고 해도 그게 걸맞는 어떤 국가 생산성, 경제학 관점에서는 네, 그렇죠. 생산성이 네. 좀 따라와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게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네. 아무튼 뭐 저희 대통령 추천도 쏘고 하니까 너무 색안경 보지 마시고 안 사시더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점 그 도서관에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